어제 있었던 12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에 대한 코멘트를 보면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계량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퀀트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들 퀀트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 증권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익숙하기는 하지만 투자자들께는 또 조금 생소한 부분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간밤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퀀트로 넘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열렸는데요. 내용 분석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FOMC가 일단 동결이 됐죠. 그래서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생각보다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측면이죠. 물론 미국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안 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글로벌에서 그냥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측면이 조금 더 크게 와닿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면서 리스크 온 무드가 계속해서 일어났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측면에서 좀 수혜를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씩은 좀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라는 변수, 주가 지수라는 변수가 이런 센티먼트, 수급 이런 것보다는 이제 펀더멘탈에 조금 더 결집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내년에 이제 한국의 기업 이익도 이제 다시 반등세를 돌아서서 플러스 한 25%, 이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 측면에서 글로벌리 우리가 좀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FOMC 결과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쉽지는 않아진 형태이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금리나 이런 재료에서 펀더멘탈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벤트와 관련해서 제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시장이 오늘만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현재까지 시장은 그래도 굉장히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흐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필요한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인데 사실 요 이슈도 물론 중요한 측면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존에 우리 상반기까지 좀 많이 국내 증시를 9월 달까지 많이 매수를 해줬던 연기금의 매수가 좀 둔화되었거나 이런 측면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미국의 어떤 유동성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가장 큰 기축통화기도 하고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이유 없이 이머징을 사줄 수도 있고 펀더멘털이 부진한 어떤 국가들의 CDS가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외국인들 수급은 조금씩 좀 기존에 좀 많이 샀던 것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온 무드가 있었지만 한국의 또 고질적인 어떤 우려는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MSCI 리밸런싱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희 이제 올해 8월달, 11월달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이 MSCI에서 한국의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A주 본토 주식이 상장을 하는데 지금 중형주를 11월 달부터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계속 중형주 지수를 많이 넣고요. 차이 넥스트까지.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타 격이기도 하겠죠.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넣으면서 한국의 포션을
상대적으로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측면, 그리고 이것을 MSCI라는 거대한 글로벌 가장 탑 티어의 패시브 펀드에서 비중 조절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중국에서 신규가 상장이 되고 요것들이 한국의 비중을 축소한다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4, 5년에서 5년은 좀 수급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 11월 달은 이머징의 국내 증시에 이머징의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한국에는 조금 유독 좀 안 들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MSCI 리밸런싱 어떤 우려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이 액션, 펀드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펀드 재배치가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실질적으로 빠져나갔고, 이러한 기대감,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중국과 미국, 한국 증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영향이 컸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런 거대한 어떤 패시브 컨셉,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 어떤 수급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지수의 컨셉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실적 개선주들이 조금 더 부각을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좀 부담이 된다는 이런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주가 영향이 오히려 조금 커질 수도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식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1,000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래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 첫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죠. 어제까지 매도를 하다가 오늘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2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이 부분들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퀀트 분석을 하면 여러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모아서 이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적합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4분기 실적은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죠. 어떤 특수한 요인들이 있어서 빠질지 뭐 이런 영향들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3분기 실적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분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역성장이 일어나고 있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0%. 요번 3분기의 영업이익도 대략 한 55조 정도 나오면서 YOY 기준, 즉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1% 정도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사실 컨센서스하고 크게는 다르진 않았지만, 낮아졌던 컨센서스보다도 한 2%에서 3%는 더 낮았던 확정 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 낮아진 컨센서스에서 조금 더 안 좋았다라는 측면은 4분기라든지 내년 실적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든 내년 1분기든 아니면 내년 추정치든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펀더멘탈 측면,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사실 이 올해 이익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되고, 내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플러스 2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존적으로 지금 올해 내내 국내 증시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4분기 실적 시즌은 조금 특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숙려놨던 어떤 비용이라든지 빅베스를 4분기 실적을 많이 이제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걸 좀 알 수가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4분기 실적 시즌은 예상치가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4분기 실적 시즌의 컨센서스는 좀 전에 이제 YOY로 마이너스 30% 정도 1, 2, 3분기가 됐다라고 했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는 0% 혹은 플러스 한 5% 정도까지도 추정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추정치를 4분기 어떤 특성상, 그리고 국내 애널리스트의 어떤 낙관적인 편향,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이걸 믿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은 내년 1분기 실적 시즌하고 약간 내년, 그러니까 작년을 바라보는 연간 확정 실적하고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약간 두루뭉실하게 그렇죠.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4분기 실증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숨겨놨던 어떤 손실을 계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간 실적이라든지 내년 1분기 실적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1분기 실적, 내년 실적인데 요거를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4분기라는 항상 미스가 나타나는 그런 계절성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익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산을 좀 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업종으로 보면 내년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요.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추정치가 많이 좀 하향 조정이 되기 시작하는 흐름이고요.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내년에 그나마 이익이 상여조정인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림인데 이 가속도도 예전에 올라간 만큼의 가속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영업이익률, 즉 매출하고의 영업이익의 어떤 그 수준, 수익성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뭐 평균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는 한 25%에서 30%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던 한국의 반도체 업종이 지금 한 10%에서 15%의 영업이익률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이 되면서 저는 프라이스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Q라는 그런 팽 주식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서버 증설도 계획은 있지만 발표가 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P와 Q가 좀 어렵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컨셉을 봤을 때 보호무역주의라는 어떤 큰 핵심 테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 우위, 원가의 우위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수입을 많이 하면서 우리 자국의 기업들이 이득이 되는 것 컨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력들을 자국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내수만 살린다라는 어떤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예. 극단적인 어떤 국수주의가 현재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수출 국가를 영위하는 한국 입장에서 특히나 반도체가 대장이죠. 그리고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하면 한국의 펀더멘털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반도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얘네들도 사실 이제 이 상해조정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기업이익이 38%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거는 뭐 당초 예상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4분기는 0%에서부터 5% 정도 상승할 걸로,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거는 작년도 4분기가 이미 굉장히 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베이스 효과로 해서 생기는 그런 효과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분기는 전통적으로 여러 잠재돼 있던 부실 요인들을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태도를, 형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실적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4분기와 내년도 1분기까지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도 조금씩 숫자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업종 면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업종들의 이익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진행이 되고 있는 이익에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이익 전망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볼 부분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게 올해보다는 한 25% 정도 상향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던 것이 현재까지 이제 시장의 형태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게 연간으로 금액면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올해 한 210조 정도 영업이익이고 예. 내년에 25% 정도라고 하면 250조 정도 예상이 되고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 이제 추정치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예. 있어서 그리고 항상 지금 현재 기준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약간 낙관적인 그 편향인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초에 연말까지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 추정치랑 확정치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예. 평균적으로 한 25%포인트가 하향 조정이 되더라고요. 예. 연초부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내년의 이익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 한 25%가 사실상 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추정치는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수적으로 좀 우려스럽다. 그런데 요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는 어떤 트렌드는 사실 G2 국가 외에는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G2 국가들이 서로 무역 전쟁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두 국가의 어떤 이익 포션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국가들은 기축 통화로 통화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어떤 스탠다드의 어떤 환율이기 때문에 자국의 수출 국가들, 수출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첨단 글로벌적으로 어떤 첨단 어떤 그 산업군을 갖다가 기술력을 자국으로 유치를 하면서 본인 내수, 본인들 국가의 어떤 경기 활성화에만 사용을 한다라는 것. 즉 자유무역주의를 평화하지 않고 보호무역주의 혹은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G2 국가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수가 강한 국가들이 내년엔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고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소위 얘기해서 약간 정치적인 형국이 실물 경기, 실물 기업 이익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 한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출 국가라는 게 을이 우린 거고 갑이 미국하고 중국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갑에서 이거를 이제 관세를 매긴다거나 아니면 수입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이거 우리 똑같이 우리도 할 거야. 뭐 이 PB 상품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측면은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부담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기업이익 측면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는 미국하고 중국의 주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가 지수가 조금 펀더멘트 측면에서는 우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년도의 이익 전망이 최근에 조금씩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은 미국이나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고 또 과거 경우를 보더라도 이익을 연초에 전망했던 것과 연말에 전망하는 거를 서로 비교해 보면 꾸준히 계속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오늘 나오시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쓰셨던 레포트를 여러 개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경제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네.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든 것이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신에 선진국이 되면 고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의 최근 주가까지 한번 대비를 해서 보면 이익 모멘텀이 나쁘지는 않았는데도 주가가 왜 이렇게 못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보면 우리 배당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분명히 이제 이머징 국가냐, 즉 고성장 국가냐, 아니면은 선진국 아니면 저성장 국가냐 이 시장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이 다릅니다. 예. 이 이머징 같은 경우는요, 저희 소위 얘기해서 2015년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라이스라는 거는 이 EPS, 이익이라는 변수 곱하기 PR이죠. 그러니까 이익 변수도 있고 PER 변수가 있습니다. PER 변수 이제 센티먼트로 봐야겠죠. 이 주식, 이 지수, 이 지역을 몇 배를 줄 거냐. 많은 몇 배를 높게 준다라고 하면 프라이스가 높아지는 형상이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은 낮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기업이익이 이제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은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 자체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고 경기 성장률 자체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 팩터가 주가 연동성이 큽니다. 이익이 좋기 때문에 프라이스에 미치는 영향이 고스란히 PER보다는 EPS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EPS가 횡보죠. EPS가 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국가들을 늘어나지 않는 국가들을 모은 게 이제 선진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스라는 요인은 이 PER하고 연동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보면 이익보다는 뭐 배당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가 차트가 좀 떨어져 있는 종목군 그런 쪽에서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머징 시장에서는 액티브 펀드들이 많겠죠. 액티브 펀드들은 개별 종목군들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스킴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든 고배당이든 이런 것들이 다 안 맞고 이익만 상향 조정이 되면 그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스킨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국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이익 팩터는 잘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2, 3년 동안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오면 주가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가 이익이 떨어지더라도 주가는 잘 떨어지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주가를 핵심한 결정하는 요인 자체가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고배당이랑 주가 낙폭과대가 좋았다라는 건데 이런 현상이 또 한국에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쿠폰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안정적인 체제 속에서 내가 많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뭐 소유액에서 몰빵 투자를 해서 100% 200%를 먹겠다라는 컨셉보다는 올해 이제 무슨 뭐 건물주처럼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1억을 투자했으면 1년에 한 300만 원씩만, 한 3, 4%씩만 나한테 쿠폰을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스킴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한국에도 사실 이런 스킴이 많이 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이 더딘 나라일수록 금리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뭐 재투자를 해봐야 어떤 투자 컨셉이 없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어떤 주주 역할로서의 회사를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그 쿠폰을 그 캐시플로우를 쿠폰으로 현금화하는 그런 스킴이 많이 유행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고배당, 그러니까 이 기존에 우리가 실적만 가지고 주가를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고배당이냐, 고배당이 아니냐 이것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주가가 아니면 떨어졌느냐, 아니면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갔느냐라고 좀 EPS 외인 어떤 그 센티먼트, 수급 이런 외적인 외부 변수들을 많이 보고 투자를 해야 알파를 좀 얻을 수 있는 소액에서 약간 선진국 시장 성향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머징 마켓은 원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보다는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성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종목을 선택할 때도 이익이 어느 종목이 빨리 늘어나느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크게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펀드를 선택할 때에도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펀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율도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 또 그 주식을 선택할 때도 이익의 증가보다는 다른 안정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투자 패턴도 액티브한 것보다는 패시브한 투자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배당 투자 관련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배당 투자의 그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한 20일 정도가 지나면 20일도 안 남았죠.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올해 이제 그 시장이 끝나게 되는데 배당 투자 지금은 어떤지, 그 다음에 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항상 이제 그 배당주가 올해 사실 많이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투자들이 하는 생각은 이 배당락이 좀 무섭다. 그리고 올해 뭐 기관 투자도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 좀 많이 배당 수익률, 배당에 너무 특히나 이제 기관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배당락, 뭐 배당 수익률 한 3, 4%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배당락 한 5, 6%를 손실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당주는 사실 좀 타이밍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투자의 어떤 컨셉, 스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쿠폰을 실제로 받으려는 건지, 아니면 고배당에 몰리는 수급으로 캐피탈 게인, 즉 주가 수익률만 먹을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스킴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배당주의 어떤 성과가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다가 하반기에 조금 좋다가 11월, 12월에 들어서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배당락이라는 어떤 시저널리티, 계절성을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진국 시장 성향이 국내 증시에 많이 투영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 시장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의 액티브 펀드의 비중을 유출을 해보면 한 20%에서 3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공모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상호펀드는 상당히 오히려 좀 더 큰 측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머징 시장에서 나타나는 형국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오히려 추세적으로는 저성장 국면, 그리고 저금리 상황에서 배당 투자가 한국에서 상당히 좀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정부 정책인데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국 그 시가 기준으로 보면 2.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2.2%, 2.3%입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3%, 3.5% 정도, 3% 초반에서 중반 수준인데,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대만 사례입니다. 대만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4% 초중반까지 높은 수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IT 비중이 크고 어떤 그 경기 측면이라든지 기업익 측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약간 잠깐 지금 그 저희가 종목을 계속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하나대투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쭉 그 선정을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특성, 정부의 어떤 방향성대로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은 시가 배당률보다 더 높죠. 삼성전자 한 3%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시장 한 2.2%에서 2.3%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조금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지금 뭐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이라든지 뭐 KTNG, 뭐 기업은행,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표가 나오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년 확정 배당 수익률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배당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확정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올해 순이익 증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배당을 독려하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스튜어디십 코드 관련해 가지고 경영권까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웬만한 우리 중대형주 같은 경우를 한 5% 이상 다 갖고 있는 주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또 배당 환원 정책, 그러니까 뭐 성장이 나와가지고 그 순이익이 기존에 벌었던 것들 갖다가 이거를 뭐 재투자할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쿠폰을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뭐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배당을 확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아직까지 좀 낮아서 대만 케이스를 봤을 때 한 2.2%였던 한국 배당 수익률이 한 3%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줘야 선진국이라든지 뭐 이미 비슷한 경기 구조를 갖고 있는 대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성장 국면이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쪽에 조금 더 스킴을 바꿔서
배당 투자를 조금 관심을 갖는 전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12월 달에 배당락 때문에 그 고배당주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배당주 중에서도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의 성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3개년 동안 16, 17, 18년도에 시장 대비해서 그 포트폴리오가 8%에서 10%포인트 아웃퍼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하면 조금 더 성과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고배당의 어떤 그 플레이는 추세적이다. 그리고 12월 달에 어떤 배당락에 대한 우려는 실질적으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코스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놓으신 걸 보니까 거래소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이른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순환매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큰 종목,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걸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선진국하고 이머징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머징은 모멘텀 팩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머징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 팩터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 200하고 다른 점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패시브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패시브가 장악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패시브의 설정 해지를 코스피 200 종목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스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좋아하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패시브가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호가가 얇고 거래량이 그 호가가 되게 많고 거래량이 이미 많이 터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집행을 했을 때 소외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코스피 200 종목군들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액티브 펀드들이나 우리가 어떤 기존에 우리 이익 모멘텀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언더퍼폼한 이유가 이쪽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의 영향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의 영향이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이머징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베이스, 이익 모멘텀 팩터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가장 주가의 연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코스닥이나 뭐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나오는 애들을 모아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률 차이가 한국 전체랑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측면에서는 오히려 모멘텀 팩터, 유니버스를 좀 다르게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좋을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대형주 코스피 200 종목군들 대형주 위주 플레이 하겠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관들의 수급이 적게 들어갔거나 주가가 낙폭이 과했거나 이런 배당이 높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좀 중점을 둬서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모멘텀을 비롯해서 얼마나 기업이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